성별 관계에 대한 원문. 45세 이상의 여성은 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가? 인생의 각 단계는 마치 독특한 음악 작품과 같습니다. 여성이 40대에 이르면 사회는 종종 여성들의 관계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일방적이고 무언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꼬리표는 진실을 가리는 얇은 안개처럼 여성의 성숙한 매력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가리고 내면 세계를 왜곡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는 삶의 의미에 대한 심오한 성찰과 자존감의 재건을 보여줍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가 말했듯이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에 의해 형성됩니다. 45세가 지나면 여성은 차분하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그려나갑니다. 소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면서 얻는 투명성과 관용입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내면의 욕구와 외부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이해하고 복잡한 대인관계 속에서 자존감과 행복의 진정한 원천을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45살 여성의 몸은 깊은 변화를 겪습니다. 물 위로 부는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호르몬 수치의 미묘한 변화는 감정, 성욕, 그리고 신체 기능에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사만다가 한 말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몸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기록입니다. 내면에서 비롯된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전통적인 성 역할의 족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시기인 폐경이 성적 해방의 시작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들은 점차 자신을 기쁘게 하고 성의 쾌락을 즐기는 법을 배우며 더 이상 생식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 수용과 해방의 상징, 삶의 활력에 대한 찬사,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확고한 확신으로 만듭니다. 45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직업이 더욱 안정되고 가족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면서 여성들은 성찰하고 생각할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칼 로저스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이해받고 존중받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더 이상 단순한 동반자 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영혼의 연결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관계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성들이 다양한 감정을 포용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사랑 개념의 제약에서 벗어나 여성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열정에 불을 붙이고 영적인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마치 흙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자기 성장에 대한 갈망과 삶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용감한 탐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발전은 45세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역할 인식의 다양화는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접근 방식을 조장했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여러 정체성을 조화롭게 넘나들며 직장과 가정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인터넷의 부상은 지리적, 정보적 장벽을 허물고 여성을 위한 거대한 소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상호작용은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하여 여성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공감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호기심과 세상에 대한 열린 태도를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로 발전했습니다. 성관계, 58세 이모의 솔직한 말, 60세 이후 남자에게 남는 건 3가지 용도뿐. 병원 복도에서 노부부가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순간에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남자가 예순이 되면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이 3가지를 할 수 있다면 여자에게 이 3가지는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도 드문 축복이라는 것을요. 장 이모,
58세는 우리 동네에 사십니다. 얼마 전 남편분이 병으로 입원하셨는데 장이모가 무려 2주 동안이나 남편 곁에 계셨습니다. 퇴원 당일 장이모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분이 서툴고 성실하지 못해서 항상 싫었어요. 하지만 많은 일을 겪고 나니 이제야 노인에게는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러운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째,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쏟아내는 것을 참을성 있게 들어줄 수 있다면 삶은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삶의 사소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항상 이 모든 생각을 털어놓을 누군가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침 일찍 두부 푸딩을 사러 가서 단 것을 먹을지 짠 것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온이 떨어진다는 일기예보를 보면 멀리 사는 아들에게 두꺼운 스웨터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TV에서 낡은 집을 허무는 모습을 보면 결혼했을 때 살았던 작은 방갈로가 떠오릅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일과 생활에 너무 바빠서 들어줄 수 없을까 봐 걱정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잔소리만 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오랜 세월 당신 곁에 있어온 오랜 반려자만이 당신이 오늘 양배추가 좀 낡았네요 라고 말할 때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연한 양배추를 따올게요 라고 곧바로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볍게 한숨을 쉬며 옆집에 사는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됐어요 라고 말할 때 그는 말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그냥 잘 살자. 그게 무엇보다 낫잖아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이렇게 긴 말 없이도 이해되는 암묵적인 이해는 평생의 갈등과 다툼을 통해 축적된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감정입니다. 둘째,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신체적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병이 비어 있는데 움직일 수 없을 때, 파이프가 막혀 열 수 없을 때, 한밤중에 갑자기 불안감에 휩싸일 때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무력감의 순간에 가장 먼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60세가 넘은 남자는 젊었을 때처럼 체력이 좋지 않고 기력과 정신력이 쇠퇴했을지 몰라도 그가 곁에 있는 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함께 장을 보러 갈 때 그가 무거운 쌀 자루를 거침없이 들고 당신은 채소를 가볍게 나르는 것처럼 집에 돌아오면 부엌에서 접시를 넘겨주고 당신은 거실에서 사과 껍질을 벗겨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지지는 더덥고 달콤한 말보다 훨씬 더 실감나고 따뜻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더욱이 남자가 밤에 당신과 함께 지내며 따뜻한 침대와 긴 밤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따뜻하고 안정감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젊은 부부는 노년의 동반자라는 속담처럼 이 동반자 관계의 측면은 밤에 특히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서로 등을 맞대고 조용히 숨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있더라도 집의 온기와 따뜻함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고 상대가 크게 코를 골고 있어도 당신이 그를 살짝 어루만지면 그는 졸린 듯 무슨 일이야? 라고 묻습니다. 추운 겨울밤, 침대가 얼음장처럼 차가울 때 그는 먼저 기어들어와 체온으로 침대를 데운 후 당신을 들여보냅니다. 다리 통증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는 당신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다리를 부드럽게 문질러 줄 것입니다. 그의 손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당신은 그의 손길의 깊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60세가 된 사람에게 진정으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후한연금이나 넓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진실하며 배려심 깊은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횡설수설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추운 밤 당신 곁을 지켜주는 사람.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결코 이루지 못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노년을 상징합니다. 손을 잡고 걸어온 흥망성쇠를 돌이켜보면 결국 당신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자신 밖의 명예, 부, 영광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햇볕을 쬐고 시간의 흔적에 대해 웃으며 서로를 동반하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연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년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하면 다음과 같은 신체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매우 정확합니다. 성인의 감정적 소통은 종종 세부 사항 속에 숨겨져 있는데 특히 중년이 되면 삶의 흥망성쇠를 겪은 후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가 친밀한 단계로 발전하면 바디랭귀지는 가장 솔직한 신호등이 됩니다. 직접 묻는 것보다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상대방의 진짜 태도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바디랭귀지 표현은 중년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할 때 흔히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물리적 거리를 적극적으로 단축하고 긴밀한 접촉 기회를 만들어라. 사람이 관계에 대해 더 깊은 기대를 가질 때 신체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예를 들어 채팅을 할 때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고 무릎이나 발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향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무심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거리를 단축하고자 하는 잠재의식적 표현입니다. 그녀가 주도적으로 앉은 자세를 바꿔 어깨나 팔이 가끔 당신의 팔에 닿는다면 그녀가 방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혼자 있을 때에도 상가의 구석이나 조용한 상자 같은 더 사적인 공간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모두 그녀가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가 항상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면, 예를 들어 가방으로 두 사람을 떼어놓거나 좌석 각도를 자주 조절한다면 그녀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적극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바디랭귀지는 어떤 언어보다 더 진실하다. 왜냐하면 바디랭귀지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을 허용하고 신체 탐색을 거부하지 않음. 친밀한 관계의 서곡은 종종 조심스러운 접촉으로 시작됩니다. 그녀가 손등, 손목, 어깨를 만지도록 허락한다면 그녀는 신체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널 때 그녀를 부드럽게 잡아주세요. 그녀는 피하는 대신 몸을 이완하고 당신의 움직임에 협조합니다. 혹은 채팅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녀의 컬러를 조정하도록 도와주면 그녀는 긴장하거나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그녀가 당신의 친밀한 신호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 분명한 힌트는 그녀가 당신의 팔이나 손가락을 적극적으로 만지거나 심지어 손가락 끝으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방향 접촉 행동은 예, 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녀가 굳어버리거나 어떤 접촉도 피한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부분을 만지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그녀가 심리적 방어력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종류의 물리적 상호작용에서의 암묵적인 이해는 관계 개선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3.
몸의 자세를 이완시켜 취약성과 의존성을 보여주세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완된 상태를 보인다. 예를 들어, 그녀는 더 이상 등을 펴지 않고 소파나 의자 쪽으로 살짝 기대어 앉아 더 편안해 보입니다. 아니면 그녀는 당신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거나 심지어 당신이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녀가 방심하고 당신 앞에서 자신의 취약한 면을 보여줄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 분명한 신호는 그녀가 걷는 동안 당신의 팔을 잡는 등 적극적으로 신체적 지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피곤함을 전혀 숨기지 않은 채 당신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품을 하고 몸을 쭉 뻗습니다. 이런 무방비 상태는 실제로 의존감을 전달합니다. 그녀가 끊임없이 긴장하거나 매우 우아한 자세로 앉으려고 한다면 그녀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편안한 바디랭귀지는 그녀가 이미 당신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신뢰감은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중년 여성은 감정 표현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경향이 있지만 그들의 바디랭귀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접촉을 허용하고 몸을 이완하세요. 이 세 가지 신호는 점진적이며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사다리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하면 당황스러움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한 바람을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친밀감은 결코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암묵적인 이해와 신뢰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의사들은 남성이 장기간 흡연을 끊으면 짧은 시간 안에 신체에 5가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2세의 한 엔지니어는 일로 바쁘고 종종 사교 모임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하며 수년 동안 습관적으로 흡연을 해왔으며 하루 평균 담배 1갑을 피웠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그는 점차 체력이 약해졌다고 느꼈고 기침, 호흡곤란, 피로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의사는 그의 폐에 문제가 있고 경미한 심혈관계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그가 계속 흡연을 하면 앞으로 더 심각한 건강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그는 흡연을 끊기로 결심하고 생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환자의 몸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력이 회복되었고 안색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금연이 남성 건강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며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장기간 흡연을 한 후 점차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며 흡연을 중단한 후에는 신체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금연은 심혈관 질환, 폐 질환 등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련의 긍정적인 생리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남성이 장기간 금연할 수 있다면 신체는 다양한 정도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 건강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흡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폐기종, 폐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장기간 흡연은 폐의 기도를 손상시키고 폐 기능을 점진적으로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금연을 시작하면 폐는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금연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폐 기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폐 손상은 완전히 회복될 수 없지만 흡연을 계속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금연한 흡연자의 폐활량과 기도계통성은 상당히 향상됩니다. 흡연을 중단한 많은 사람들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점차 완화되고 호흡이 부드러워지며 운동할 때 숨이 차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금연 후 폐의 자가 회복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어 축적된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기도 건강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담배와 성공적으로 작별하면 혈액순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흡연은 혈관을 계속 수축시켜 혈액 흐름에 여러 장애물을 만들어 원활한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심장 질환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과 기타 유해 물질은 혈관을 파괴하는 물질로 불립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혈중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동맥경화반 형성을 촉진합니다. 반대로 금연을 결심하면 몸은 해독 모드를 시작합니다. 독소가 체외로 조금씩 배출되면서 혈관 내피세포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혈류도 점차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관련 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을 성공적으로 중단한 후 1년 안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낮아지고 심장병 위험도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 금연은 심장 부담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합니다. 흡연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의학 연구에서 항상 큰 관심사였습니다. 담배의 유해 성분은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발기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흡연은 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음경으로 흐르는 혈류량을 감소시켜 발기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연을 시작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성기능도 점차 회복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연한 사람들은 흡연을 계속하는 사람들보다 발기 기능이 더 뛰어납니다. 특히 중년 및 노년 남성의 경우 금연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금연은 이 과정을 늦추고 성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은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신체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침입에 더 취약해지므로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장기 흡연자는 상기도 질환, 폐렴 등에 걸리기 쉬운 반면 남성의 경우 금연 후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금연 후 신체의 면역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항체 생산 속도가 증가하고 방어 능력이 향상됩니다. 흡연을 끊는 것은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염 및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연이 피부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흡연은 혈액이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여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담배 연기에 젖어 사는 남자들은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이 심해지고 피부가 늘어지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인생의 변덕스러움을 보여준다. 하지만 흡연을 성공적으로 중단하면 혈액순환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고 피부의 신진대사 기능도 점차 회복됩니다. 이때 금연한 사람의 피부색은 점차 붉고 윤기가 흐르며 주름과 피부 노화 징후가 점차 줄어들고 피부로의 혈액 공급이 충분해지고 피부 질감이 탄력 있고 섬세해지며 사람 전체가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금연이 남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외모와 면역 기능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금연한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최상의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흡연으로 인한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흡연을 끊는 것의 이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며 금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이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고위험군, 특히 노년 남성의 경우 흡연을 중단하는 것은 건강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장기간 금연한 남성은 다양한 긍정적인 건강 변화를 경험합니다. 폐기능 회복부터 혈관 건강 개선, 성기능 회복 및 면역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변화는 남성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작용합니다. 남성의 경우 금연은 피부의 외부 상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내부 건강도 크게 향상시킵니다. 손상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금연을 시작하면 신체는 스스로 회복을 시작하고 점차 회복합니다. 적절한 식단과 운동을 통해 남성은 금연의 건강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한다면 금연으로 인한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신체는 점차 젊음과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남성에게 금연은 건강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흡연을 중단하면 남성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까요?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땀의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5세 직장인 한 명은 야근이 잦고 불규칙한 식습관과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가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최근에 그는 운동 후에 땀이 덜 나는 것을 느꼈고 더운 날에 운동해도 땀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동료들은 늘 땀을 흘리는 것 같았고 특히 나이 든 동료들은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 의사에게 왜 자신은 그들처럼 땀을 흘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의사는 그에게 땀이 건강에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땀 분비는 체온 조절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땀의 특징이 건강의 비밀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땀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간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땀은 더운 환경이나 격렬한 운동 후에만 발생하며 땀은 단지 체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땀을 흘리는 것은 단순히 몸을 식히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의 신진대사, 면역체계, 순환계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변화하기 때문에 땀의 특성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장수한 사람들은 특정한 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들의 좋은 신체 상태와 내부 건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노령층의 경우 신장이나 간 등 장기의 신진대사 능력이 점차 저하되고 체온 조절 능력도 저하됩니다. 하지만 신체는 여전히 효과적인 발한 기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에 중요한 징후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땀의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건강의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땀을 더 고르고 편안하게 흘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노인의 땀샘 활동이 감소하고 땀을 흘리는 속도와 빈도도 줄어듭니다. 반면 장수한 사람들은 신체에 필요할 때 적당히 땀을 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 후든 더운 환경이든 땀샘의 퇴화로 인해 땀이 과도하게 나거나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땀이 너무 적게 난다면 땀샘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갑상선 기능 장애 등 특정 내분비계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르고 편안한 발화는 신체의 원활한 조절 기능을 반영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적당한 발환이 체내 독소 제거, 체온 조절,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땀이 고르지 않거나 너무 적게 나는 사람들은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위험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폐물과 독소가 축적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땀을 흘릴 때 과도한 피로나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적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다양한 기능은 점차 감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린 후, 특히 고온이나 격렬한 운동 후에는 매우 피곤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불편함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과도한 피로감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체 회복도 비교적 빠릅니다. 이는 심폐기능, 순환계 등이 양호하고 혈액 속 산소를 효율적으로 전신으로 운반하여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폐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땀을 흘려도 체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땀으로 인해 약함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지치지 않는 이러한 유형의 발화는 노인의 운동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일정 수준의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운동량은 많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쉽게 피곤해지는 사람들은 장기간 운동 부족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신체가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뛰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은 점차 약해지고 많은 노인들이 추위나 과열을 더 많이 느낍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주변 온도의 변화를 더 잘 감지하고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이러한 능력은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잘 조화되어 있으며 신체의 필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땀과 체온 조절 사이의 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열사병이나 추위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환경 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노화의 일부이지만 체온 조절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환경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외부 온도 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땀은 비교적 건강한 질을 지녔으며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린 후, 특히 격렬한 운동이나 장시간 고온에 노출된 후 특정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땀에 포함된 대사 노폐물, 박테리아 및 기타 물질로 인해 땀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땀은 대체로 냄새가 없거나 약간만 나는데 이는 대체로 체내 대사산물이 원활하게 배출되고 신장이나 간 등 내분비계 장애나 장기 기능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건강한 발안을 유지하면 신체의 노폐물이 적시에 배출되고 독소가 축적되는 것을 막고 박테리아가 자라는 것을 막아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땀으로 인해 냄새가 쉽게 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체의 대사 장애나 장내 세균총 불균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안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장수한 사람들은 신체 조절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발안은 체온 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발안을 개선하고 신체 내외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충분한 발안은 건강과 장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수분 섭취 유지, 식단의 소금과 설탕 조절, 정기적인 신체 검사는 정상적인 신진대사와 땀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0세가 되면 뇌는 퇴화기에 접어들고 4가지 변화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엄마는 60살이 되신 후 눈에 띄게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기억력이 아주 좋으셔서 각 가족 구성원 수와 아이들이 몇 학년인지 정확히 기억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바로 찾으시고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세요. 아빠는 어머니가 늙어가고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뇌가 쇠퇴하기 시작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질문자는 직장에서 갓 승진한 젊은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깔끔한 차림새의 간결한 말투였지만 어머니의 건강 문제를 마주하자 눈에는 보기 드문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뇌는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생리학적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는 나이가 들면 혼란스러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이 이 단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려면 단순히 기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본질적인 행동, 인식, 반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체는 늙어가고 뇌도 늙어가지만 둘은 동시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리와 발이 느리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활력이 넘쳐 보이지만 뇌와 신경계가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주의 지속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완수하는 데 집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문을 잠시 읽다 보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처음 두 문장만 알아들을 수 있고 나머지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추측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불면증이나 불안과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전두엽 기능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전두엽은 주의 집중과 행동 계획에 주로 관여합니다. 전두엽의 뉴런 수는 60세 이후 매년 1-2%씩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뇌는 지속적인 정보 처리에서 단기적인 정보 탐색으로 전환됩니다. 의도적인 훈련 없이는 이러한 능력은 매년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단기 기억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10년 전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놓아둔 지 얼마 안 돼서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야채를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기억은 해마에 의존하는데 노령자의 경우 해마의 크기는 10년마다 평균 8에서 10%씩 줄어듭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단기 기억력 검사 점수의 평균 27%가 젊은 사람들보다 두 표준 편차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보가 장기 기억 은행에 들어가기 전에 캐시 영역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단기적인 정보는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공간 인식 능력 저하입니다. 이전에는 길을 잃은 적이 없던 사람들이 익숙한 곳에서도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고 몇 번 방향을 틀고 나면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쇼핑몰을 빙빙 돌다가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거나 주택단지에서 주차 공간을 찾으려고 빙빙 돌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두정엽과 해마 사이의 연결 효율성이 저하됨을 나타냅니다. 공간적 위치 파악은 시각 피질, 운동 지각, 방향 판단을 포함한 여러 영역의 조정에 의존하는 능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9.6%가 경미한 공간 지각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억력 감퇴보다 일찍 나타납니다. 경미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일부 환자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상실이라는 증상만 나타납니다. 네 번째 변화는 복잡한 정보의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과정이 이전보다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한숨에 3가지 내용을 말하면 노인들은 그 정보를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 2번 들어야 합니다.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주문한다면 기억하기 위해 듣고 있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이는 지능의 감소가 아니라 작업 기억 처리 속도의 감소입니다. 작업 기억은 여러 변인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며 전전두엽 피질이 지원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냅스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경전달물질 수치가 감소하며 서로 다른 뇌 영역 사이에서 정보가 전송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미국 노인의 뇌 기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사람들은 2단계 이상의 작업을 처리하는데 중년층보다 평균 43%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류율이 거의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기능 저하가 실제로는 더 심각한 신경망 기능 장애를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의 보상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작은 문제들이 단기간에 많이 축적되고 증폭되어 결국 인지기능 장애, 판단력 상실, 심지어 치매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삶에서 자주 실수를 저지른다. 주변 사람들이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지내면 점차 이 리듬에 적응하게 되고 변화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없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이내에 주의력이 현저히 약해지고 정서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언어 구성 능력이 저하된다면
이는 뇌의 퇴화 시스템이 활성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뇌 건강을 판단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기억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만 기억은 단지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핵심적인 뇌 기능에는 감각 통합, 실행 제어, 사회적 이해, 언어 조직, 감정 조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능 중 하나라도 저하되면 삶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검진에서 이런 측면을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새로운 인지 검사 도구가 점차 지역 의료 시스템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 등의 방법으로 뇌를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만 훈련의 핵심은 교차 뇌 통합에 있습니다. 즉, 특정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능 영역이 동시에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보거나, 지시를 듣거나, 직접 조작을 하거나, 동시에 말로 반복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작업은 신경 경로에 정말 필요한 동적 자극입니다. 훈련 내용이 너무 단조로우면 뇌의 특정 영역이 유연해지는 대신 더 완고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뇌의 쇠퇴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는 일상생활 방식이 있을까? 대답은 예입니다. 그것은 뇌 강장제나 지적 훈련이 아니라 다차원 감각 교차 과제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빠른 걷기 플러스 대화인데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각, 청각, 언어 조직, 신체 움직임, 균형 조절 등 여러 시스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실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개월 후 노인들의 실행 기능 점수가 18.4% 증가했고 뇌 전전두엽 활동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작업은 단일 작업의 한계를 깨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뇌가 나이가 들수록 단일 모드로 전환되어 효율적으로 한 가지 일만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해당 기능은 빠르게 저하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해야만 연결 밀도와 응답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비용이 적고 위험도 낮으며 장기적으로 구현하기에 적합하며 분노나 압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개입은 뇌를 훈련하기 위해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뇌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0세가 되어 주의력이 짧아지고 기억력이 둔화되고 방향 감각이 떨어지고 처리 능력이 저하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반드시 치매가 발병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기 발견, 조기 적응, 그리고 조기 활성화. 뇌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아직 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더 많은 신호가 필요할 뿐입니다. 운동으로 심장이 강한지 약한지 알 수 있나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보통 7가지 증상을 보입니다. 아빠는 계단을 오르면 항상 숨이 차세요. 새 층만 올라가도 쉬셔야 하고 걸음걸이도 전보다 훨씬 느려지세요. 나이 드셔서 힘이 빠지셨냐고 여쭤봤는데 날씨가 습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죠.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의 검은 피부를 가졌고 약간의 사투리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쉽게 걱정하는 사람이 아닌 듯 보이지만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할 때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상적으로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물건을 운반할 때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때 단순히 피로나 나이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심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정지해 있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의 진정한 능력은 부하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반응하고 효과적으로 혈액을 펌핑하고 산소 공급을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 중 이상이 나타나면 심장이 이미 보상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능 저하가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전도, 심박수, 혈압과 같은 지표에만 집중하지만 심장 질환의 신체 증상이 오랫동안 행동으로 반영되어 왔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운동은 심장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은 실험실 검사 데이터와 같은 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심폐계의 능동적인 피드백에 의존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중간 강도의 활동을 하는 동안 자주 비정상적인 반응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모든 심장 질환이 흉통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질환은 운동 내성과 혈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흔한 증상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30분 동안 걸을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심지어 멈춰서 쉬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활동 내성 감소는 좌심실 기능 저하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심장의 혈액 펌프 능력이 감소하고 폐순환 압력이 증가하고 폐포 교환 효율성이 감소하면 신체의 산소 수요가 증가하여 사람은 빨리 숨이 차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하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 따르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사람 중 47.8%가 나중에 초기 단계의 심부전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운동 습관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심장이 부하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활동 후 심계항진입니다. 격렬한 운동 후 심박수가 빠른 것이 아니라 몸을 굽히거나 몇 분 동안 빠르게 걷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심박수는 운동 후에 증가하지만 리듬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심방이나 심실이 이소성 흥분을 일으키기 쉽고 이로 인해 조기 박동과 발작성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이런 종류의 심계항진은 종종 가슴 불편함과 경동맥 맥박의 증가를 동반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맥 환자 중 약 32%가 격렬한 운동 후가 아니라 빠른 걷기나 청소와 같은 가벼운 활동을 하는 동안 첫 번째 발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특히 쉬고 있을 때는 답답하지만 운동을 하면 가슴에 무언가가 눌리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답답함은 통증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심장이 활동하면 산소 수요가 증가하지만 관상동맥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심근저산소증이 발생하고 이는 압박감이나 무거움을 느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증상은 경사면을 오를 때,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더운 습한 날씨에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안정형 혁심증을 앓는 환자의 53%가 일반적인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압통보다는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처음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하지의 붓기인데 특히 운동 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심장의 혈액 펌프 능력이 감소하고 정맥 환류가 막히며 혈액과 조직액이 말단부에 축적되어 발목과 종아리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이 체액을 펌핑하는 효과가 강화되어 부기가 더 눈에 띄게 됩니다. 임상에서는 경골 앞쪽 가장자리를 누르는 방법이 종종 판단에 사용됩니다. 함몰이 나타나고 회복이 느리다면 정맥압이 상승하고 오심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운동 후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힘을 전혀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입니다. 일부 환자는 오전에는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정오에 움직이고 나면 온몸이 약해지고 말하거나 걷기를 꺼립니다. 이 증상은 심장 산출량 감소, 심장으로의 혈액 공급 감소, 골격근 저산소증,
신경계로의 에너지 공급 부족과 관련이 있으며 운동 후 뚜렷한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중산대학교 제1부속병원에서 실시한 분석 결과 만성 신부전 환자의 일일 에너지 이용 효율이 일반인보다 23%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사 비효율성이 많이 움직일수록 더 피곤해진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섯 번째 상황은 현기증과 불안정한 자세로, 특히 일어설 때, 돌아설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심장이 충분히 펌핑하지 못해 뇌로의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심장이 뇌 관류를 유지하기 위해 혈압을 제때 조절할 수 있지만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특히 대동맥판 협착증이나 부정맥이 있는 경우 혈액 공급 조절이 지연됩니다. 사람이 활동량이 늘어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어지럼증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실신의 40% 이상이 저혈당이나 단순 기립성 저혈압보다는 심장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증상은 비정상적인 땀 흘림으로, 특히 운동량이 많지 않은데도 땀이 많이 나거나 심지어 차가운 땀을 흘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교감신경계의 흥분에 대한 반응이며 심장압이 상승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보상적 작동 상태에 있을 때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많은 양의 물질을 방출하여 관류를 유지하기 위해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려 하지만 땀, 불안, 차가운 피부와 같은 증상도 유발합니다.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들은 운동 중에 이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는 땀을 흘리지만 손과 발이 차갑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이 아프거나 너무 빨리 뛰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심장 질환은 항상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리드미컬한 시스템이며 문제는 대개 불협화음으로 시작됩니다. 신체는 활동 중일 때, 휴식 중일 때보다 이러한 리듬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위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신체 검사에서 심장 질환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운동하는 동안 눈에 띄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한 심장이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운동 내성 감소가 종종 점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운동량을 줄이지만 이는 결국 문제를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5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점차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분 정도 걸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5분 만에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장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바로 활동 수준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집에서 운동하는 동안 심장의 성능을 간단히 테스트하여 경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분 걷기 테스트라고 불리는 비교적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평평한 곳, 동네 놀이터나 집 근처 도로를 찾아 시간을 측정한 후 평소 속도로 6분 동안 쉬지 않고 빠르게 걸어보세요. 걷기가 끝난 직후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세요. 호흡곤란, 심박수 증가, 분당 120회 이상, 가슴 답답함이나 현기증, 다리 무력감 등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까? 이러한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심장 기능이 한계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체계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테스트는 진단 도구는 아니지만 자기 인식과 행동 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의 힘은 앉아있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걷고, 기어가고, 움직일 때 결정됩니다. 정말 건강한 심장은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운동 후에도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몸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술을 끊는 것만으로 지방간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은 지방간을 치료하는데 이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간에 문제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지방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술을 전혀 안 마셔요. 많은 분들이 신체 검사 후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방간이 단지 알코올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맥주조차 마시지 않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술을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 질환을 단순히 음주 문제로 돌렸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술을 끊은 후에도 간이 회복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 상태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신체 검사에서 간 기능 이상을 발견하며 영상 검사에서 간의 지방 변성을 시사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종종 한 가지 행동, 술 끊기, 에만 기대고 더 깊은 문제는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간은 매우 조용한 장기입니다. 지방 축적, 염증 자극, 그리고 초기 섬유화 단계에서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많은 환자들이 질병이 진행된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이를 발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간과되었던 것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의 축적이었습니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지방간은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 전체의 대사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며 혈당, 인슐린 저항성, 지질 대사, 호르몬 조절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에 실제로 해를 끼치는 것은 과도한 에너지와 불균형한 신진대사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알코올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고지방 및 고당분 식품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흰쌀 한 그릇의 혈당 지수는 상상보다 훨씬 높고 튀긴 페이스트리, 간식, 밀크티에 들어있는 설탕과 지방의 혼란스러운 조합은 현재로선 지방 변성의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가볍게 식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식후에 디저트를 먹고 저녁에는 새우튀김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바비큐를 먹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합쳐지면 술보다 간에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인 식단은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에는 체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지방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세포막을 복구하고 효소를 합성하는데 아미노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커집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분석 결과 식단에서 단백질의 비율이 5% 증가하면 지방간 질환 발생률이 거의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간의 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단백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처럼 죽을 마시고 채식을 하는 식으로 섭취하면 신체의 질소 균형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먹는 것 외에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걷기, 유산소 운동, 집안일만 하면 운동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효과를 보려면 신진대사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전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땀을 흘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박수 증가와 지방 이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간은 내장 지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러한 지방은 40분 이상의 빠른 걷기, 30분 조깅, 1시간 자전거 타기 등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가장 쉽게 소모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더 많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반직관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핵심은 인터벌 러닝이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과 같은 간헐적 강도 자극에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단회 저강도 운동보다 지방 분해에 더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간과된 연결고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 기능만 정상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영상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실제로 초기 지방간의 경우 대부분 간 기능은 정상이며 비초음파로도 간 기능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초기 지표는 공복 인슐린, HOMAIR 지수, 혈청 지단백 변화와 같은 대사증후군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수치적 변화는 종종 간 형태학적 변화에 선행합니다. 안정적인 추적 관찰 체계를 구축해야만 조기 발견 및 중재가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는 생활습관 개선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후 체중이 감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지 않으면 감소된 체중이 모두 건강한 조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관리를 단순히 살 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방간 회복의 핵심은 허리둘레입니다. 복부 지방은 가장 활동적이고 위험한 지방 조직입니다. 뚱뚱해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체중은 정상이지만 내장 지방이 많고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체지방률과 허리 엉덩이 비율과 같은 지표를 통해 체형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지방 감량은 다이어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식단 구성과 에너지 갭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신진대사율을 낮추고 체중을 빠르게 증가시키기 쉽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적게 먹는데도 지방간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대사율이 너무 낮아져 신체가 에너지 절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섭취하면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통해 기초대사량을 회복하고 식단을 조절해 상황을 역전시켜야 합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지방간은 신체가 고에너지 부하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처리 능력은 저하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이자 경고 등입니다. 알코올은 이러한 변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와인 한 병을 끊는 것에 대한 기대를 걸기보다는 삶의 구조 전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하는 음식, 섭취 방법, 섭취 시간, 움직임, 수면, 체중 분포 등은 간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실제로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방간은 간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 대사 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흑미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까요? 의사들이 알려드립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을 위해 이 4가지 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흔한 만성질환인 당뇨병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생활습관의 변화로 당뇨병 유병률이 점차 증가했으며 특히 제2형 당뇨병은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건강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혈당 조절은 당뇨병 관리의 핵심입니다. 약물 치료와 더불어 균형 잡힌 식단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식단 관리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며 음식의 당 함량을 줄이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혈당 조절은 단순히 당 함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의 종류와 GI, 혈당 지수 등의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당뇨병 환자 한 명이 치료 중에 혈당을 더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쌀과 과일을 자주 먹지 않는다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오해를 참을성 있게 설명해주고 설탕 섭취를 조절하는 동시에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저GI, 고섬유질 식품을 섭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는 식단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점차 당뇨병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체중도 감소했습니다. 당뇨병 식단 관리에서 음식 유형과 조합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음식을 선택할 때 먼저 어떤 음식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GI 수치가 낮고 섬유질 함량이 높은 일부 흔한 음식은 점차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 좋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고 신진대사 상태를 개선합니다. 통곡물 진미인 검은쌀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점차 당뇨병 환자의 식탁에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검은쌀은 흰쌀에 비해 혈당 지수가 현저히 낮고 혈당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선호되는 식품입니다. 이 과일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동시에 흑미의 높은 섬유질 함량은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며 급격한 혈당 변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로리와 당도가 낮은 대표적인 녹색 잎채소인 유채는 당뇨병 환자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유채에는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신체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채씨는 혈당 조절에 상당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음식 소화를 늦추고 혈당 급등을 예방하며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채씨에 함유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은 콩과에 속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검은콩은 GI 수치가 낮아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며 에너지를 꾸준히 방출하고 혈당 급등을 예방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증진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더욱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검은콩에 들어있는 독특한 식물 화학 물질인 대두 이소플라본이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보이고 심혈관계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당뇨병 환자의 심장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검은콩에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환자의 뼈 건강을 튼튼하게 보호해줍니다. 껍질이 있는 사과는 매일 먹는 과일이지만 설탕 함량이 낮고 섬유질이 많으며 비타민 함량이 높아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식단에 꼭 필요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특히 풍부하여 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주로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적당히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사과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자유라디칼 손상에 저항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껍질째 사과를 먹으면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고 당뇨병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 이러한 식품의 역할은 단순히 혈당 조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영양 성분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당뇨병 환자의 질병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쌀의 항산화 효과는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유채씨의 칼륨 함량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검은콩의 식물성 단백질은 고품질이 에너지원을 제공하고 껍질이 있는 사과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당뇨병의 장기적인 진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치료할 때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식단의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실제로 적당한 식단은 약물 치료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음식을 선택할 때 당분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지수, GI가 낮은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혈당 변동을 줄이고 체중을 조절하며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당뇨병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는 식단에서 GI가 낮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너무 느슨하게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식단 조절에만 국한되지 않고 운동, 약물 치료 및 기타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이고 적당한 신체 활동은 신체의 과도한 설탕 소모를 촉진하고 세포의 인슐린 반응 능력을 향상시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조절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식단을 조절하는 동시에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하며 치료의 지속성과 효과를 보장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식단 조절은 장기적이고 신중한 과정입니다. 적절한 식품을 선택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것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체 상태는 다릅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음식을 선택할 때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식단을 개발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환자의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